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최근 바쁘시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급한 일들도 많으실 거고 네. 회의도 많으실 텐데 일단 주말 사이 있었던 탄핵 소추안 가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탄핵이 가결이 됐고요. 네. 그럼 채권 시장 입장에서 그 다음 재료를 어디로 봐야 되는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전 2016년도의 사례를 보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좀 민간 소비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연말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좀 이제 송년회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이제 송년회 같은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고 민간 소비에 이제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금리를 끌어내렸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결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거는 같은데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다음 스텝 헌법재판소까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선거를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선거 이후에 이런 재정 지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본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네. 삭감 일변도로 4.1조 규모의 이제 삭감을 하면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삭감만 된 게 첫 예산안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통과가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본 예산이 통과가 되고 사실 이제 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가 없었죠. 2025년이니까는. 근데 딱 본예산 통과되자마자 바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경기 안 좋구나.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삭감이 됐구나. 추경은 당연하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년에 추경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네. 그럼 금리나 기대감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내년에 201조로 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인데 여기보다 국채 발행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좀 금리를 끌어올렸던 바닥을 잡고 끌어올렸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번 주에도 좀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가 국채 선물 만기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금리를 끌어내렸던 게 외국인들이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좀 국채 선물을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금리를 끌어내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워낙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경기가 안 좋다. 그럼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국채 선물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할 거라고 봤었는데 이렇게 조금 금리 인하 기대에서 재정으로 이제 조금 관심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국제 선물 만기 앞두고 대부분 롤오버를 하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은 포지션 청산을 하면서 조금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두 가지네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재정 기대감, 그러니까 추경 쪽으로 네. 오히려 좀 이 기대감이 좀 옮겨가면서 포지션을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다. 시중 금리가.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고요.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계엄 사태 이전에도 한국은행이 내년도 그 후년까지도 성장률을 1%대로 제시하면서 정말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체감으로도 다들 경기가 안 좋구나 말 굉장히 많이 들렸던 상황인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여쭤볼게. 달러원 환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입 제품 전반적인 가격 수준도 1% 넘게 올랐거든요. 그럼 이거는 물가에도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일단 하나이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사실 다 많은 제품들을 다 수입을 그렇죠.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다 달러로 결제가 되다 보니까는
이 원달러 가치가 이제 약세를 상승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달러의 돈이 동일해도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그러니까 원화의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좀 물가 부분은 크게 우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물가가 우려 사항이 아니라는 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물가의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2%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은 물가 같은 경우 1% 중반, 뭐 오르더라도 2%를 위로 올라가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일로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음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을까요? 네,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이제 워낙에 낮아지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물가가 계속 이 밑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뭐 하반기도 이제 환율이 다시 내려간다, 안정화 찾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압력도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 원달러가 원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그게 그렇다고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걱정할 만큼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느냐라고 보면은 현재 물가의 경로를 생각을 하면은 그건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물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물가를 통해서 물가가 오르는 건 걱정이지만은 물가 때문에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이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들을 한국은행 쪽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탄핵 국면이 사실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변동성도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지고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공통적이겠지만 과거하고는 다르다. 과거보다 더 어렵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하고 우리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또 공식적으로 네.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 네. 것 같은데, 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전부터 성장률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하향 조정을 했죠. 그렇죠. 2년 연속으로 1%대 성장을 전망을 했고,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역 이런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이제 내년에 1월 20일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 모두가 아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을 게 없는 게, 이분이 지금 말하는 정책은 관세를 부과하겠다예요. 관세를 부과하면은 아무래도 그 글로벌 교역력 자체가 줄 수밖에 없죠. 거기에 플러스 어디에 집중적으로, 어느 나라에 집중적으로 좀 관세를 부과하겠냐라고 하면은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 국가인데, 이 두 나라가 싸웠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차라리 이제 중국 쪽에 굉장히 포지션이 넓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약간 이제 제외하고 중국 쪽으로 편을 들면 되고, 아니면 미국이 크다, 중국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미국 쪽만 편을 들면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를 조금 이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 발언하는 것도 보면 중간은 없죠, 사실은. 내 편이 되거나 아니면 적이 되어라. 딱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끼워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뭐 경기, 이런 구조적인 문제, 대외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점들은 확실히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거는 환율 부분입니다. 네. 뭐 사실 경기만 바라봤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데, 네. 과연 지금 환율 레벨,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후에 순식간에 한 30원에서 40원 정도가 그렇죠. 원달러가 이제 상승을 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2022년 레고랜드 섰을 때의 원달러 고점이 1,445원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외환 당국, 뭐 기재부도 그렇고 한국은행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 가는 걸 굉장히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은행 경기만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원달러가 더 위로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원달러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소비자 물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교역을 할 때도 이제 내야 되는 비용이 커지는 거고 하다못해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는 제 지인이 여행을 가는데 취소를 했더라고요. 더 내야 되는 돈이 계약했을 때보다 $1가 오르다 보니까는 더 많이 내야 되니까는 네.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좀 직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좀 환율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기에서는 경기만 생각하면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2 혹은 그 밑에까지 내려야 되지만은 환율을 생각하면은 그보다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대한 좀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채권 쪽, 특히 거시 쪽 보시는 분들 이제 나오시면 요즘 계속 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공포인가라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원이 1,400원, 1,440원, 뭐 1,445원, 그럼 1,500원 뚫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공포가 지금 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막기 위해서 달러 많이 쓰겠네. 팔겠네. 그럼 외환 보유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외환 보유에 대한 걱정 기사가 최근에 좀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두려움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그래요.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조금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97년도 IMF에 그렇죠.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트라우마가 이제 아직도 이제 뼈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오를 때마다 97년도 외환위기에 대한 사례를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랑은 펀더멘탈은 좀 많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외환 보유고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글로벌 10위 정도의 엄청난 게 많이 네. 비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고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환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상황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1가 올라갔을 때 좀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은행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사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1가 10원 정도가 오를 때마다 CET1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인 네, 건데요. 네. 이제 얼마나 건전하냐 이 비율인 건데 이 비율이 1에서 3bp 정도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외환 당국이 걱정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1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뭐 경제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더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은행들의 이런 자기 자본 비율이 조금 악화가 됐을 경우에 조금 향후에 조금 이제 소비 심리라든가 경제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는 부분. 네. 사실 이제 최악이 이거잖아요. 뭐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네. 그럼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은행에 달려가서 뱅크런 이런 것들을 뭐 벌써부터 고민할 건 아니라고 네네. 생각은 하지만은 최악의 경우도 조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이르다. 네. 네. 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FOMC, BOJ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통화정책회의 두 개 결과를 받아보게 되는데 일단 FOMC 일단 인하하는 거죠. 이번엔 거의 기정사실화로 인하 쪽. 네, 한번 인하할 25bp.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25bp 인하 거의 기정사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시장 입장도 그런 건 다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네. 이제 관심은 과연 이번에 12월 FOMC 점도표가 찍히는데 이게 내년에 인하가 몇 번이 찍히냐 이게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FOMC에서 보면은 내년엔 4번을 총 100bp 인하한다라고 전망을 해놨는데 그때보다 고용 시장은 더 좋아졌고요. 걱정보다는 좋아졌고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는 줄 수밖에 없다. 연준이 생각하는 내년에 인하 폭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몇 번으로 줄 수 있냐 이게 좀 최대 관심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이게 횟수가 줄는데 과연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을 반영했냐 안 했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게 이제 신정부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고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12월 FOMC가 있었죠. 네. 근데 이번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FOMC는 취임한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반영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지난주 이제 주말에 전 뉴욕 연은 총재였던 더들리도 말씀하신 게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 같다. 반영을 할 것 같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 때에도 보면은 이제 12월 FOMC에서는 트럼프의 어느 정도 정책, 관세 정책보다는 이제 감세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면서 이런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그 점을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각자의 생각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그 전제를 하면서 전망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은 감세가 연장된다만 전제로 하면서 전망을 했을 수 있는데 어느 분은 감세 연장 플러스 당장 내년 1월 20일부터 관세 트럼프가 언급한 것처럼 부과하기 시작할 거야. 이러면은 사실 그분의 인하폭 자체는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연준이 일관된 전제를 가지고 전망을 했을지 아니면은 각자 연준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제에 따라서 전망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각각의 점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이제 연준의 공식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중간값 숫자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결인데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고 네. 내년에 그래서 몇 번 이나로 예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는 아주 네. 중요한 이벤트, 맞습니다. 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일단 2025년 1차 회의는 1월, 첫 회의는 1월, 28, 29일로 맞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일 취임이니까 정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열리는 거긴 한데 그렇다면 1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벌써부터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영할지, 뭐 금리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네. 시장에서도 대부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인하하는데 이제 말이 나오는 느려진다. 게 매파적 인하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같은 경우는 10월보다는 매파적 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에서도 이제 뭐 인하하고 약간 쉬고 그다음에 다시 인하 이런 경로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부분들이 물가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했다. 연준의 조금 이제 1월달 퍼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식은 확실히 이제 그보다는 뭐 저희가 봤던 뭐 저금리 시대 그리고 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보다는 주식시장은 금리에 대한 민감도 많이 둔화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트럼프의 정책, 트럼프 취임 이후에 친기업적이다. 그리고 감세가 연장이 될 것이다. 혹은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감세가 더 그 세율이 더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오픈 AI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주식시장의 금리의 민감도는 좀 둔화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금리 민감도는 좀 어느 정도 둔화된 감이 있고 채권시장 10년물은 다시금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 선반영입니까? 어떤 심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네.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뭐 선반영됐기 때문에 좀 다시 4.4 부분까지 올라온 부분인데 이게 저희는 내려갈 거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저희가 그 전 저점을 봤던 3.6%까지 가는 과정은 일단은 내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까지는 사실 다시 3.6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뭐 확신은 좀 없는 상황인 거고 4% 초반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3%뭐 중후반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확대가 돼야지 리세션 트레이딩에 대한 컨셉이 잡히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지 금리가 3% 중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처럼 미국의 경기가 좋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율을 인하하고 연장하겠다는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경기가 쉽게 꺼지기에는 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조금 다시 금리가 3% 중후반까지 내려가기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는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정말 경기를 뭐 놀랍도록 좋다고 네. 표현을 한 상황이고 트럼프 취임, 관세, 뭐 여러 가지 인플레를 다시금 부추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뭐 분석들 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FOMC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BOJ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인상 얘기 좀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번에는 동결이다. 이런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나 봐요. 네, 뭐 네. 기존에 이제 한 2주 전쯤에 우에다 BOJ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12월 인상 시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속도 조절,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굳이 뭐 12월에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는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분기 일본의 성장률 자체를 보면은 기존의 0.9였다가 1.2%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문제가 이제 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여전히 이제 목표치 2%보다 높긴 한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쪽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분명히 일본도 여러 가지 이제 교역 정책으로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지금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냐.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 그리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고 그때 가서 인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연 중반까지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됐을 때까지만 보면은 160엔 뚫고 막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150엔 네. 부분에서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는 환율을 바라보더라도 굳이 무리해서 빠르게 인상을 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년 이제 인상 시점은 12월보다는 1월 쪽으로 밀려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할 거 없다. 네. 트럼프 그리고 FOMC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일본엔 있군요. 자, 여기까지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